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중국이 예전에 이제 철도나 국도 이런 쪽으로 이제 네. 인프라 투자를 막 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 유유 설비, 유유 그렇죠. 자본이 때문에 네. 또 많이 이제 또 어려움을 겪기도 그게 하고. 지금까지 그쵸. 지방정부 부채로 지금까지 네. 물고 있으면서 문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네. 근데 아이디어는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죠. 네, 네.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익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다 보니. 그렇지. 내가 네. 내가 거기 성장으로 있을 때는 수익이 안 보이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어느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네. 나 성장기 입장에서는 왜 남의 좋은 일을 하냐, 좀 이런 개념이 있는 개념인데,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이게 사실 아주 깊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게 5G 지금 며칠 전에 발표는 했지만 원래 화웨이가 미국에서 지금 5G 영역에서 화웨이가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 3,800건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3,000건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화웨이예요. 5G 영역에서. 근데 이번에 그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작년에 네. 무역전쟁 할 때 미국이 각 나라에다가 야 화웨이가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웨이가 매년마다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표준을 정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애들. 근데 며칠 전에 풀었어요. 이제 화웨이가 포함하는 이런 국제 표준 이런 회의에 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미국이 푼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번에 우리 코로나 극복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 미국은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석유 가격도 왜 러시아하고 중동 오펙 국가가 말을 안 듣냐면 미국이 양을 줄여라 하는데 내년은 미국은 왜 안 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다 상업 자본이 돼서 줄여라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셀가스 이런 얘네들은 이게 벌써 $40 떨어지면 다 죽는데도 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자본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5G도 똑같아요. 미국이 지금 우리가 미국 가서 뉴욕까지 지하철 타보면 그 지하철이 되게 노후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 통신 설비 까는 거는 그리고 이런 인프라 까는 게 사실 돈 버는 산업이 아니에요. 주기가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미국처럼 거의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국가들은 사람들이 항상 리스크와 리턴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 주기에 리턴이 적게 나오는 데는 안 투자하려고 해요. 민간 자본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면 모든 설비가 다 로화돼요.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인력 비용으로 그걸 이렇게 수주해서 하기에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를 누가 가서 하냐면 중국 기업이 가서 해요. 중국 기업은 그 코스를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5G 영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인프라를 까는 게 돈 안 벌어요. 왜냐면 이걸 누가 겪어봤냐면 4G 때 미국이 4G 때 인프라를 엄청 빨리 깔았는데 돈을 번 거는 통신사 운영자들이 아니라 누가 돈 버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응용하는 이런 애들 돈 번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응용단. 그러니까 길은 내가 깔았는데 돈은 걔네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서 5G 때는 얘네들이 투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5G를 투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근데 중국은 반대죠. 중국은 모든 걸 투자할 때 신경 안 쓰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막 깔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데이터 관리도 중국이 느슨해요. 그게 미래 산업, 미래의 석유는 데이터예요. 근데 그게 달릴 수 있는 거는 길이 5G 길이에요. 근데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대 데이터도 지금 한계가 있고 길도 지금 안 깔고 있고 수익성 때문에 이러면 미래 산업에서 이거는 4G 시대하고 5G 시대가 완전 다른 시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주도권을 4G까지 미국이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할 확률이 훨씬 높게 된 거예요. 이런 BAT가 미국의 팽 이런 기업들 손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대단한 페이스, 구글, 아마존 애들이 데이터를 못 접하기 때문에 이게 또 4G하고 결합해서 5G하고 결합해서 막 해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막 해보는 거잖아. 실패지고 뭐도 없고 실패해도 상관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미래 5 시대에서는 중국이 이끌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미국이 딱 생각해봤더니 잘못하면 이게 표준에서도 놓치고 다 놓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방향 고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표준을 화웨이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거기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필요하면 중국 기업들 와서 깔게다 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 5 시대
이 인프라, 특히 한국처럼 미국처럼 이런 상업 자본주의 움직이는 나라들은 잘못하다가는 중국처럼 저렇게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서 이런 대형 코드가 들어가는 데서 이게 이익만 따지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데이터나 이번에도 국회에서 그 데이터법이 통과가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금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은 하여튼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하려고 네. 화해를 다시 이제 네. 끌어들이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좀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그 수익률을 그렇죠. 회수를 하지 고민 안 못하더라도 하고도, 네.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는 네. 예,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측면에서도 네. 뭐 얘기를 좀 나눴고 기업 측면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제 좀 소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예, 소비 시장도 지금 사실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그렇죠. 예, 정말 안 좋잖아요. 지표가. 네. 중국 상황이 어떤지. 네. 네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지금 나타나는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복회비라고 해, 보복 소비라고 소비. 해서 네.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는 게 몇 개 기대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5월 1일에 중국의 노동절이잖아요. 1억 명이 움직였다잖아요. 이 비상 상황에. 그런 거 봐서는 얼마나 여행을 갈망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엔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지금처럼 좀 더 통제가 되면 여행은 하반기에 굉장히 이렇게 두 자릿수 막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게 두 자리로 막 20%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 쪽, 건강, 면역력 이런 쪽 소비는 아마 이제 트릭을 당겨서 앞으로 계속 쭉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먹는 것만 그냥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냐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건강을 원래 문화적으로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소비, 화장품, 이런 화장품 소비. 그리고 중국의 주령호 애들은 또 항상 못 부릴 때잖아요. 근데 그동안 다니지 못해서 못을 못 부렸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또 못 부리니까 주령호 상대로 하는 이런 소비들. 그리고 또 회식 문화가 중국은 많으니까 그게 회복이 되면 회식 관련된 소비. 이번에 지금 모타이주는 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 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되면 훨씬 단기에도 확 올라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뭐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온라인 강의도 해보고 우리 웹비나라고 해서 이런 세미나도 해봤지만 옛날에는 어색했지만 지금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격 근무라든가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산업이 다 원격으로 올라오는 거죠. 결국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을 원격 근무시킬 생각 전에 안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시켜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비용이 너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회사 내도 전략을 구성할 거예요.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원격 근무로 다 돌려보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걔네들 아예 자르고 아웃소싱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가들도 이제 보니까 이런 건 비용을 줄일 수 있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게 산업의 생태계가 그러니까 어느 산업별 안에 밸류 체인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원격으로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기업들이 팔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오프라인 하던 게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이 못 되니까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해보니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산업의 언택화 기존 산업의 언택화를 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또 요런 또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어려운 시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3개월 정도만 현금 흐름이 끊겨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이제 직원들 잘라낼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 위기의 시기인데 사람까지 잘라내면 실업률 높아지면 더 경기는 그렇죠. 안 좋으니까 끌어안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경험을 해봤듯이 네. 재택근무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괜찮네. 네. 이게 불필요한 부분이네. 이런 네. 것들 안 해도 그렇죠. 되겠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만약에 네.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네. 뭐 수익은 없는데 네. 대출은 받아왔고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고정 투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업률의 증가로 그렇죠. 또 이루어질 수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그 전통 산업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외부 샥으로서 산업 조정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그동안 1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전 세계가 각 나라에서 네. 한다. 근데 이게 외부 샥으로 탁 주면서 한번 경험시킨 거예요. 그냥. 거기다 탁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니까 이게 되네 하는 걸 확신한 기업들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에 있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흡수할지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재교육을 시켜서 언택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큰 문.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근무한 인구가 7억에서 뭐 9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실업 인구가 뭐 1억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평시에도.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특히 인공지능이 빨리 가잖아요. 다 로봇화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 실직한 사람들 어떻게 재무장시켜서 새로운 산업들 중국은 정말 큰 이슈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또 유동성 좀 사람들 빨리빨리 변하고 이런 게 좀 있어 좀 낫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던진 아직 큰 숙제죠. 네.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하셔서 저도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기존에 이제 3, 4선 도시들이 굉장히 빨리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3, 4선 도시 하면은 이제 뭐 농민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아무래도 3, 4선 도시 쪽의 성장에도 중국 이제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맞아요. 되게 좋은 내용이고요. 그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 원격 교육이 있잖아요. 원격 교육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그 슈얼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소비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그러니까 1선, 2선 도시가 아니라 3, 4선, 5선 도시가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제는 3선, 4선, 5선 도시에 상업기업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건 놀란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걔네들은 왜 원격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 봤더니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흥룡강성의 어느 농촌에 있는 내가 저 북경에 있는 어느 사범 초등학교에 강의를 못 듣잖아요. 북경 사범대학교 초등학교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근데 원격 근무를 딱 하니까 사실 거기서 풀기만 하면 다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슈얼스 이런 애들이 이런 좋은 콘텐츠만 올려놔서 교육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애들도 경제력만 되면 중국에서 제일 전 교수님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몸이 여기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뜬 거예요. 기회는 3선, 4선, 5선 도시에 있다. 왜냐면 1선에 2선 내가 가서 해도 되는데 저기는 오고 싶어도 뭐 중국도 한국하고 달리 중국은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어떻게 한국이 이 끝에서 저 끝에 가는 게 5시간 반 하면 끝나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나라 끝에서 한 나라 끝에 가는 게 5시간 반 하면 가나요? 중국은 다 알겠지만 며칠 밤 잠에서 가잖아요. 막 기차에서 내복을 입고 며칠 밤 잠에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중국은 원격 산업이 훨씬 앞으로는 훨씬 더 주도 산업이 될 거고 이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거나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온라인화, 언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동안 소비 잠재력이 죽었던 2선, 3선, 4선, 5선 도시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증가율이 50%, 60%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하나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언택화를 하면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요즘에 해외 직구급에 뭐 상관이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선, 3선, 4선 도시에 맞는 상품들이 뭔지를 이제부터는 고객 분석해야 되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아직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으면 동시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봉들이 주로 이런 그동안 1선, 2선에가 돈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도시에 와서 자기 살던 농촌에 와서 새 집을 사고 소비를 일으키는 거죠. 새 집을 사고 새 가전을 사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져요. 농민공들이 다시 복귀하러 도시에 가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없어요. 광동성에 가보면 문이 다 닫혀져 있어요. 그 농민공들이 하던 이런 공장이나 다 문 닫아 있어서 관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민공들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면 자기 토지가 농촌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또 생각하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또 답이 사실 농촌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촌의 산업의 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냐. 중국이 이미 그 정책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번에 그 4월 7일에 국무원 회의에 나오는 게 중국의 생산 요소, 생산성 형성에 관한 그 정책인데 중국은 생산 요소라는 걸 노동, 자본, 기술, 토지, 데이터. 이 데이터를 넣었어요. 생산 요소로.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생산 요소로 데이터로 국가적으로 넣어나 중국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데이터에 중요시하는 걸. 데이터는 미래 석유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석유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 부자가 됐다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미래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데이터가 5대 생산 요소를 어떻게 얘네 최대한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는가 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호적제도 없애는 거예요. 농민공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 살아. 농촌하고 도시하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마음대로 이동하게 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 토지, 도시 토지 이원화 관리를 했어요. 토지를. 그걸 또 지금 통일. 그래서 토지도 이제는 농촌 토지도 구유기업들이 가서 그걸 구매를 해서 생산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한 농촌 토지가 생산 요소로서 들어와 버렸죠. 토지 공급이 확 늘어났죠. 그럼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호적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또 노동 공급이 확 늘어나서 노동 원가가 또 떨어지. 이런 면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코스트가 떨어지는 그 장애물이 됐던 걸 지금 다 털어놓은 거예요. 토지, 호적.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도 개방했잖아요. 외국 기관들이 가서 이제는 가서 증권사 마음대로 만들게 하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도 지금 개방을 해서 자본이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지금 개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생산 요소의 이동을 지금 자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은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정말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러니까 호구 제도는 정말 중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였고,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호구 제도에 따라서 사실 뭐 이제 의료보험이라든지. 다 그게 따라오는 다 거죠. 따라 네.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함에 따라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체질 자체를 이렇게 좀 개선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획을 못했던 부분을 네네. 다 계획을 하면서 생산 요소 이동을 완전 좀 더 시장화하게, 네네네네. 시장화 분배에 가깝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참 이 위기에 있어서 정말 정말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앞으로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지금 체제들을 갖추고 있다고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중국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네, 맞춰서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토지 만약에 일원화가 진짜 실행이 되고 호적제도 이동이 호적이 진짜 다 폐지가 되면 오히려 기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3선, 4선, 5선 도시가 많은 거죠. 지금 굉장히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을 그렇죠. 못하게. 근데 이게 확 시장에 들어와 버리면 지금 가서 거기를 제 생각에는 하나 힌트를 주면 앞으로 이런 사람 부자가 될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네. 저기 저 3선, 4선 아주 중요한 걸 이건 정말 여기서 말해야 되나? 나만 알고 있어요. 그 2선, 특히 3선, 4선 도시에 가서 네. 약방만 다 인수해서 내 거 만들어도 약방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확 체인저를 만들어도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알려줬네. 이거 빨리 어떻게 자본을 좀 구해와. 그러니까 내가 하기도 안 되는 데를 중요한 거 알려줬네. 네, 교수님 뭐 정말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막대한 통화량이 풀려 있고 네. 또 다양한 지금 이제 기업들도 위기에 처해 있고 소비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이제 뭐 올해 기준으로 약간 종식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난다는 건지. 네. 교수님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냐가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결정짓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길게 가면 아무리 대단한 기업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다음에는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문제는 거기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단기간에 좀 컨트롤되고 경제가 상당부 회복이 되면 그동안 몸이 아프던 애만 죽겠죠. 이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이머징 국가들과 그중에 중국 같은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우리가 보통 아시아 외환 위기를 보면 어떤 나라들이 그 위기 왔냐면 주로 6가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 폐기제를 실행하거나, 네네. 그걸 지켜야 되니까. 네. 홍콩이 그렇잖아요. 네네. 달러에 폐기돼 있어요. 네네네. 그걸 지키거나, 경상수지 적자거나, 그리고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이 됐거나, 그리고 단기 외채가 많거나,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말했나요? 경상수지 네네. 적자, 환율 폐기제, 자산가격 버블이 있거나, 네네. 그동안에 버블이 키워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약화. 네. 그러니까 은행 말고는 돈을 분배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 대부분 다 은행을 통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네.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 취약하거나 단기 외채가 있거나 자본시장 개방 이 6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자산가격 버블이 있냐.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취약하냐. 네네. 이 2개는 위기 발생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다른 게 다 오케이래도. 네네. 왜냐면 자산가격 버블이 뭐냐면 이 가격이 100원짜리인데 1,000원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산가격 2가지를 말해요. 증권하고 부동산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나만 예를 들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누가 받쳐 못 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가격을 못 받쳐주면. 네네. 그래서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 지인이 사례를 들어도 제 지인이 지금 부동산을 내놓은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지금 받아주는 사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확 떨어졌을 때 이 자산을 보통 중국 은행을 통해 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산 건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 가격이 확 무너지면 은행에 있는 그 대출, 이게 자산 담보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자산이 지금 부실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은행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부실 자산이 확 커져서. 네. 근데 이게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말 뭐냐면 은행은 이 저축하는 사람한테서 부채를 일으켰고 대출하는 사람 통해서 자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이 생기고 여기서 코스트인데 이게 평소에 잘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이 투자한 자산이 부실화가 되면 은행이 지금 이게 부실화가 된 거다. 자기가 투자한 게. 그러면 이 돈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근데 이게 부실화되는 바람에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뱅크런인 거예요. 네, 부도나. 그러면 부도나. 그 한국의 외환 위기 그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2개. 그래서 중국의 자산 가격 버블이냐. 주식시장은 이미 2018년에 거의 50% 넘게 떨어졌어요. 네, 자산 그때요. 가격에. 근데 지금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어느 만큼 부실이 있냐. 작년에 2019년 11월에 중국 이미 은행이 보고서를 냈어요. 금융안전 보고서라고. 거기에 보면 585개 은행이 지금 샥이 많아요. 그때는 코로나 올 줄 몰랐죠. 어떤 샥이 올 경우에는 이 585개가 다 부도가 날 거다 했는데 그 샥이 지금 코로나 온 거예요. 네. 그때는 모르고 그걸 썼는데 그 배드 시너라고 발생한 거야, 올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얘네들이 다 은행들이 주로 도시상업은행하고 농촌상업은행. 얘는 다 부실이 됐다고 보면 되죠. 이미 몇 개 지금 터져서 인민은행 자산으로 지금 사들이고요. 그거 사버리는 거야. 어떻게, 거기 예금자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냐? 네. 얼마냐? 굉장히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기 힘들죠.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해야 그런 되는 부분인데. 문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니 네. 물론 이건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고 네. 정말 큰 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점에서 또 기업인 분들께서 이거를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